나이트 시네마의 쇼폼 컨텐츠를 위한 유튜브 채널이 개설되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이트 시네마의 이른밤 검색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이트 시네마가 큐레이션하는 각종 영화계 소식과 영화 리뷰를 발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는 카카오톡 오픈톡방을 개설하였습니다. 카카오톡 검색에 영화 뉴스를 검색하시면 나오는 발빠른 영화 뉴스와 리뷰 방에 입장하시면 됩니다. 저만 말할 수 있는 공간이니 부담없이 입장해주세요. 이 밤의 영화 뉴스와 리뷰를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진짜 영화 이야기 영화로운 밤 나이트 시네마입니다. 2025년 3월 8일 라이브 방송을 유튜브와 치직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바쁘신 분들은 1.2배속이나 1.25배속으로 청취하실 것을 권장드리고요.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백그라운드 재생으로 음성만 들으셔도 무방합니다. 추천과 구독은 큰 힘이 되니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 멤버십 가입해주신 고마운 분들이십니다. 바이올렛 윤님, 달순의 스파이님, 나사님, 파인님, 푸파퐁 커리님, 초롱이님, 붉은 눈의 뻐꾸기님, 김태연님, 임판우님, 윤가님, 윤영준님, 우엉오뎅님, 그리고 카깡님이 카드 분실해서 구독 취소된지 몰랐습니다 라고 하면서 신규 가입을 해주셨습니다. 원래 가입자셨는데 카드를 분실하셔서 갱신이 안 돼서 이제 취소가 됐다가 이제 요번에 다시 가입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윤가님이 벌써 1년이 넘었네요 라고 하면서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이렇게 가입을 해주셨군요. 1년 넘는 시간 동안 응원과 지지와 라이브 출석률도 아마 윤가님이 제일 높지 않을까요? 그죠?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범영님이 콩콜라베 하신다고 해서 바로 들어왔습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쪼아님은 썸네일이 멋있습니다 라고 해주시는데, 콩클라베 이미지가 썸네일이죠. 썸네일만큼이나 영화의 미장센이 굉장히 멋진 작품이니까요. 꼭 극장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가님도 영화 너무 좋았다 라고 해주시네요. 이따가 리뷰 한번 해볼게요. 팟빵 댓글입니다. 파랑1님께서 쿠팡 플레이에서 검은 수녀들이 무료로 공개 예정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어제 이제 공개가 됐죠. 3월 7일부터 9일까지만 쿠팡 멤버십 가입자들에게 영원으로 이제 서비스가 됩니다. 녹음일 기준으로 내일까지죠. 그래서 주말간에 못 보신 분 계시면은 검은 수녀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쪼아님이 천주교 신자로 알고 있는데 요 검은 수녀들 쿠팡 플레이에서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영화 자체는 그냥 볼만은 한데 너무 큰 기대는 마시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초롱이님이 뉴스 채널 한 달 축하드립니다. 윤가님 1주년도 축하드려요 라고 하는데, 윤가님 1주년이라고 하니까 뭔가 저와의 1주년을 얘기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묘한데, 감사합니다. 저와의 1주년 맞죠? 제 유료 멤버십이 되신 지 1주년이니까 같은 얘기죠. 앞서서 소개해드렸던 그 뉴스만 전달해드리는 그 오픈톡방이 벌써 한 달이 됐고요. 한 달이 되면서 이거 운영 어떻게 할까요? 라고 설문조사를 좀 해봤는데, 그냥 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이야기가 제일 많아서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제 하고 싶은 대로 예,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파랑1님께서 영화 매트릭스를 꿰뚫는 진짜 핵심이라는 짤을 올려주셨습니다. 요 짤이 어떤 거냐면은 모피어스가 소리 지르고 있는 그 이미지인데, 네오 깨어나라. 너의 안정적이고 돈 많이 주는 사무직 직업에서 깨어나. 그건 현실이 아니야. 너의 친구들, 가족들도 현실이 아니야.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너의 집이랑 공간도 현실이 아니야. 세상엔 햄버거도 치킨도 콜라도 스테이크도 피자도 없어. 깨어나라 네오. 깨어나서 우리와 같이 미로같이 연결된 하수구로 만들어진 지하세계를 목숨의 위협을 피해 도망다니면서 평생을 촌놈 같은 죽놈 먹으면서 살자. 깨어나라 네오 라고 소리 지르고 있는 짤을 올려주셨습니다. 이게 영화 매트릭스를 꿰뚫는 진짜 핵심이다 뭐 이런 짤인데,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이게 매트릭스 컨셉이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모든 이런 공간이나 먹고 있는 음식 이런 것들이 다 프로그램 안에서 돌아가고 있다. 실제 세계에서 인간은 뭐 에너지 원으로 쓰이면서 뭐 기빨리고 있다. 뭐 그런 이제 내용인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깨어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렇게 얘기하면 누가 깨어나는 길을 택할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방금 뭐죠? 라고 하는데 연기 좀 해봤습니다. 네, 기왕 짤 읽는 거 좀 실감나게 한번 읽어봤어요. 사람은 누구든 인정받는 곳에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동감합니다. 근데 저 말이 참 슬픈 게 뭐냐면은,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는 곳에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오늘 윤석열이 이제 석방이 됐잖아요. 석방되기 전까지의 그 과정들을 지켜보면은 저 인정받는 곳에 있어야 된다라는 저 말이 맞는 말인데 너무 슬픈 말인 게, 석방되는데 이제 한몫한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 세력들이 뭐 주장하는 거나 아니면 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은 그분들도 나름 뭐 신념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이겠지만, 내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주변에서 막 우쭈쭈 해주고 주변에서 막
옳소 하면서 자기를 인정받는다는 그 느낌을 받기 때문에 이제 브레이크를 걸지 못하고 계속 풀악셀을 밟으면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최근에 좀 들더라고요. 사람은 인정받는 곳에 있어야 된다라는 말도 맞는 말이지만, 인정받을 때 내가 받고 있는 이 인정이 정말 합당한 인정인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돌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좀 했던 것 같고, 나 역시도 지금 이제 채팅방에 와주시는 코어 청취자분들이 뭐 잘한다 이렇게 칭찬 많이 해주실 때 저를 인정해 주시는 거죠.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스스로 속으로는 이제 자기 객관화를 하는 거죠. 방송 내용이 정말 뛰어나고 정말 잘 하기 때문에 저런 얘기를 해주시는 건지, 부족한 면도 있지만 격려와 응원의 차원에서 좀 더 이렇게 많이 독려를 해주시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한 자기 객관화를 이제 놓치지 않으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제 석방된 그 윤석열을 보면서 그 석방되기까지 이제 있었던 그런 일련의 일들, 그리고 뭐 많은 사람들이 했던 발언들, 그리고 최근 들어 많이 보이는 뭐 댓글들이나 SNS 계정들에 올라오는 글들, 이런 걸 보면서 저런 글을 왜 쓰지?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저런 글을 썼을 때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그 느낌이 좋기 때문에 이제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고 그냥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인정받아 왔던 그런 글을 싸지르고 발언을 하고 그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람은 인정받을 때일수록 자기 객관화를 잘 하고 주변을 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기가 오스카의 연기상감이네요 라고 하는데, 봐요, 저런 인정을 해주실 때 자기 객관화를 해서 제가 정말 아까 그 모피어스의 대사를 읽을 때 오스카 연기상 감으로 읽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지만 우쭈쭈 해주기 위해서 인정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자기 객관화가 돼야 된다, 저런 말에 나 약간 연기에 소질 있나? 이러는 순간 극우 세력들이 SNS에 글 쓰는 그런 심리가 된다는 거죠. 인정 못 받으면 노인정 가야 되나요? 푸른별님 너무 재밌습니다. 잠깐, 제 배꼽이, 잠깐 배꼽 좀 찾고 올게요. 잠깐만, 여기 있다. 배꼽 다시 끼우고 왔습니다. 배꼽이 떨어져가지고. 이거 조롱 아니시죠? 그 다음에 유튜브 댓글입니다. 오늘 방송 공지글에 지금 채팅창에도 와주신 푸른별님이 콘클라베 꿀잼입니다. 최근 작품 중에서 아노라와 함께 가장 재밌게 본 영화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리뷰할 작품이죠. 콘클라베를 제가 그 아카데미 기획전으로 먼저 보고 와서 주변에 엄청 열심히 홍보를 했어요. 한편으로 좀 걱정을 했던 게, 저는 진짜 재밌게 봐가지고 재밌다고 이제 주변에 막 소문을 내고 다닌 건데, 내가 너무 먼저 보고 와가지고 사람들의 기대감을 올려놓은 게 아닌가. 그래서 사람들은 제가 하도 재밌다고 하니까 엄청 기대를 하고 극장에 갔는데, 뭐야,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별로잖아, 이런 생각을 하진 않을까. 왜냐면은 이 기대치 반비례 법칙이 있잖아요. 그걸 걱정을 했는데, 지난 수요일에 개봉을 했죠. 보고 오신 분들이 거의 한 9할은 다 호평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굉장히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미키 세븐틴 영상의 댓글입니다. 유독 이 미키 세븐틴 댓글에 뭐 봉준호 감독이 뭐 민주당 지지자라서 좌빨이기 때문에 그런 거 봐주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댓글들이 많이 달리던데, 보이는 족족 댓글 삭제하고 차단받고 있긴 한데 유독 그런 댓글들이 달리던데,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죠? 그리고 어차피 이런 봉 감독이 뭐 좌빨이다 이런 댓글 쓰시는 분들은 구독자가 아닐 겁니다. 지나가다가 댓글 남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걔들 차단받는다고 해서 채널에 큰 지장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봉변태가 좋은 것처럼 말하는 것은 스스로가 변태가 되어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멀리하세요 라고 하는데, 이분도 관과한 게 있죠. 변태가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저를 얕잡아 보신 것 같은데, 이미 더 하면 더 했지. 제가 방송에서 점잔 떤다고 실제로 점잖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겠죠? 미키 세븐틴은 흥행이 아쉽습니다 라고 하는데, 지금 미키 세븐틴이 아니라 미키 세븐틴 할아버지를 개봉시켜 놔도 일단 극장에 가는 사람들 자체가 없습니다. 일별 박스오피스 체크를 해보면은 일단 사람 자체가 많이 안 가요, 극장에. 최근 기사를 보니까 손익분기점이 뭐 3억 몇천 달러라고 하던데, 그거는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러니까 글로벌 성적으로는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
있다라는 이제 전망이 나와서 그나마 안심은 좀 됩니다. 미키 세븐틴 수익 소식이 들리면은 바로바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윤가님이 저는 단순하게 와 봉준호 영화스럽네 좋았다 였는데 이런 분석을 들으니까 또 보고 싶어집니다. 저도 이런 색다른 분석이나 시각으로 보고 싶어지네요. 감사합니다. 바쁘신 일정일 텐데 대본 쓰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임범영님이 소스는 미키 세븐틴에 나오는 그 소스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후추가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후추 때문에 식민지가 되기도 하고 잔인하게 약탈을 당하기도 한 것이 연상이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네요.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꽤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엉오뎅님이 사실 그 꿈 부분이 무슨 의미일까 싶었는데 종교적인 의미가 들어있을 수도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비종교인으로서 잘 몰랐던 부분인데 새롭게 보고 갑니다. 영상 잘 봤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저도 뭐 종교에 대해서 쥐뿔 모르지만 저도 어디서 그냥 주워 듣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약간의 살을 붙여서 말씀을 드린 건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쿠조쿠조님이 저만 챌린저스 구도를 떠올린 게 아니었군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쓰리썸 장면에서 요거를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챌린저스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아노라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저도 뒤늦게 봤습니다만 엔딩이 기가 막히다기에 기대했으나 어리둥절했습니다. 초중반 흡입력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댓글이 남겨졌습니다. 지금 아노라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이제 5관왕을 휩쓸면서 옛날에 올렸던 아노라 영상의 조회수가 다시 유입이 되기 시작해가지고 댓글이 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키 세븐틴 숏폼의 카깡님이 다 좋은데 왜 15세인지 라고 남겨주셨는데 약간 선정성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제가 느낀 건데 우리나라 심의가 선정성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관대한 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뭐 독전도 그렇고 옛날에 역전의 명수였나 뭐 그 영화도 그렇고 이제 여성 상반신 노출이 나오는데도 이제 15세 관람가 등급을 받는 작품들이 종종 있거든요. 미키 세븐틴은 심지어 뭐 노출까지 가지도 않잖아요. 그냥 상황 묘사만 있는 거고 카깡님이 중학생인 따님과 함께 봤는데 굉장히 좀 어색해졌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왜 15세인지 모르겠다라고 댓글을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범영님이 미스타봉 종합 선물 세트 같아서 좋았습니다 라고 하는데 맞아요. 제가 리뷰에서도 언급했듯이 그동안 봉준호 감독이 했던 이야기들을 이 작품 안에서 다 조금씩 다룬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우엉오뎅님이 가벼운 마음으로 보러 갔는데 개인적으로 초반엔 약간 지루했지만 오랜만에 웅장한 우화를 보아서 좋았습니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근황 토크는 스킵하고요. 네, 제 97회 아카데미 시상식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오늘 이 시간에는 수상 내역을 읊는 것보다는 뒷이야기 같은 것들을 좀 해보자고 합니다. 에밀리아 페레즈 이야기부터 해보자면은 총 13개 부문에 후보로 오르면서 비영어권 영화로는 역대 최다 후보 기록을 경신하였고 주연 배우 카를라 소피아 가스코는 아카데미 역사상 최초로 연기 부문 후보에 오른 트랜스젠더 여성 배우라는 점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결국 단 한 개의 상도 받지 못하는 충격적인 결과를 맞이했죠. 결과론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시상식 직전 영화와 관련된 여러 논란들이 급부상되면서 작품의 수상 가능성이 급격히 낮아졌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가장 큰 논란은 주연 배우인 카를라 소피아 가스콘의 과거 SNS 발언들입니다. 인종차별적인 발언들과 아카데미 시상식을 비하하는 내용들이 발견되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고요. 이번 영화의 오스카 캠페인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게 됐죠. 그래서 이 배우가 해당 글을 삭제하고 공식적으로 사과는 했지만 이미 영화의 이미지와 수상 가능성에는 심각한 타격이 가해진 후였습니다. 배우뿐만 아니라 영화도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초반에 긍정적인 평가와는 달리 관객들의 반응은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었고요. 급기야 로튼토마토 관객 점수는 16%라는 매우 낮은 수치를 기록도 했더라고요. 지금 들어가 보면 좀 올라와 있는데 그래도 20몇 프로였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임범영님도 영화 자체가 너무 별로였습니다 라고 하시네요. 주변에서 보신 분들이 좋은 얘기를 하는 분들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볼 생각이 싹살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에밀리아 페레즈는 아카데미 역사상 최다 부문 후보에 올랐으나 단 한 개의 상도 받지 못한 영화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이번 시상식의 최대 수혜자는 영화 아노라였습니다.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편집상, 여우주연상까지 주요 부문을 모두 휩쓸면서 총 5관왕을 차지를 했죠. 특히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던
했던 마이키 메디슨은 유력 후보였던 서브스턴스의 데미 무어를 꺾고 깜짝 수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데미 무어를 조금 더 응원하긴 했는데 이 마이키 메디슨의 수상도 뭐 딱히 이상할 건 없는 그런 수상이긴 하죠. 서브스턴스를 워낙 재밌게 봤다 보니까 데미 무어를 조금 더 응원하긴 했습니다. 이 마이키 메디슨이 수상 소감을 이야기하는 장면이랑 영화 서브스턴스에서 데미 무어가 TV를 보면서 막 욕하는 그 장면이 있는데 그거를 교차 편집해서 만든 영상도 있더라고요. 상황적으로는 비슷한 그런 상황이긴 했죠. 그래서 결국 더 젊은 배우가 수상을 하게 되면서 서브스턴스의 서사가 완성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이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과 아카데미 작품상을 모두 수상한 케이스는 아노라를 포함해서 딱 4편입니다. 1945년작 잃어버린 주말, 1955년작 마티, 그리고 2019년작 기생충, 그리고 이번 아노라가 그 주인공이죠. 게다가 최근에 이제 수상했던 두 작품인 기생충과 아노라는 모두 네온에서 배급한 작품이죠. 그래서 네온의 안목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장편 애니메이션 작품상에서 라트비아에서 제작된 작은 규모의 애니메이션인 플로우가 픽사의 대작 인사이드 아웃 2와 같은 강력한 경쟁작들을 제치고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라트비아에서는 최초로 후보에 올랐고 수상까지 해서 현지에서 플로우의 위상이 대단하더라고요. 저희가 기생충 수상했을 때보다 분위기가 더 난리가 난 것 같습니다. 이 뉴스 앵커들이 고양이 티셔츠를 입고 진행을 하고 수도 리가 광장에 플로우 조형물이 설치가 되고 이 전시된 수상 트로피를 구경하려고 사람들이 막 줄을 서 있고, 그리고 공항 면세점에는 기념품 가게도 생겼더라고요. 굉장히 재밌는 작품이니까요. 요게 3월 19일에 국내 개봉하니까 다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카데미 기획전으로 먼저 봤는데 인상 깊게 봤습니다. 그래서 일정에 맞춰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이드리언 브로디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브루탈리스트를 통해서 홀로코스트 생존자 역할을 맡아서 두 번째 나무주연상을 수상을 했죠. 근데 이 수상자가 발표가 되니까 에이드리언 브로디가 무대 위로 올라가면서 씹고 있던 껌을 여자친구 조지나 체프먼에게 무슨 캐치볼 하듯이 이렇게 던졌어요. 그거를 이제 막 받으려다가 이 껌이 막 바닥에 떨어지고 이런 게 카메라에 다 잡혔는데 이걸로 지금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추후 인터뷰에서 삼킬 수도 있었지만 그 생각을 못했다라고 이제 해명을 했던데, 저는 좀 이해가 가기도 하는 게 너무 놀라면은 이 뇌와 몸이 따로 놀게 되잖아요. 뚝딱거린다라고 하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반사적으로 나온 행동 같기도 한데, 그럼에도 무례하다라는 비판도 이제 피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는 빙사의 일각이죠. 더욱 큰 논란은 이 수상 소감을 발표하는 도중에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는 수상자들에게 한 45초 정도의 시간을 할애를 하고, 이 45초를 초과하면은 음악을 틀어서 연설을 마무리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 수상 소감이 길어지니까 아카데미 측에서 관례대로 연설 종료를 알리는 음악을 재생을 했거든요. 근데 음악이 나오니까 브로디가 제가 이걸 지금 처음 하는 게 아닙니다.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음악 꺼주세요 라고 요청을 해서 이 무대 위에서 음악 중단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케스트라가 그 요청에 따라서 음악을 멈추는 장면이 펼쳐졌죠. 이 음악이 멈춘 뒤에도 브로디는 한 1분 이상 수상 소감을 이어나갔고, 결국 5분 넘는 시간 동안 이 수상 소감이 진행이 되면서 아카데미 역사상 가장 긴 수상 소감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수상 소감에도 인터미션이 필요했던 게 아니냐라고 이제 브루탈리스트의 인터미션이 있으니까 수상소감에도 인터미션이 필요했던 게 아니냐라고 약간 조롱하기도 하고, 자기중심적이면서도 과시적인 수상소감이었다라는 비판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논란의 끝이 아닙니다. 이 브로디와 관련된 또 하나의 흥미로운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이 헐리우드 배우 할리베리와의 키스입니다. 2003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나무주연상을 받은 브로디가 그 당시에 시상을 맡았던 할리베리에게 갑작스럽게 키스를 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할리베리가 그 이후 인터뷰에서 이게 계획된 키스가 아니었다라고 밝혀가지고 한 차례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시상식 레드카펫에서 할리베리가 갑자기 브로디한테 다가가서 그의 연인인 조지나 체프먼에게 양해를 구하고 브로디에게 키스를 하면서 그 당시에 복수를 완성했습니다. 이 군자의 복수는
네, 그렇게 완성을 했고 할리베리가 그 뒤에 인터뷰를 하면서 21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다라고 밝히며 유쾌하게 상황을 마무리했고요. 브로디 역시 유쾌하게 그 상황을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요 키스하는 장면은 뭐 SNS나 이런 데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맥컬리 컬킨이 동생 키어런 컬킨의 나무조연상 수상에 대한 감격스러운 소감을 전했습니다. 맥컬리 컬킨은 인터뷰에서 시상식 당일 나무조연상 발표 순간만 집중해서 시청했다라고 밝혔고 동생의 수상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에서 당연히 예상했다. 그가 수상하지 않을 리가 없다 라면서 동생의 수상을 확신했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키어런 컬킨은 영화 리얼페인에서 뛰어난 연기를 선보이면서 이번 나무조연상을 수상을 했고 맥컬리 컬킨은 동생의 성공적인 커리어를 지켜보면서 서로 감동을 나눈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이 나무조연상과 여우조연상에 대해서 약간 논란이 있더라고요. 왜냐면은 나무조연상과 여우조연상을 받은 이들이 과연 영화에서 진짜 조연인가? 아니 주연급 아니야? 영화상에서 주연급으로 활약한 이 배우들에게 왜 다 조연상이 돌아간 거야? 이런 논란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키어런 컬킨이 리얼페인에서 보여줬던 영향을 생각을 하면은 과연 이걸 조연이라고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거의 영화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긴 하거든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조연상 받았다길래 축하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이제 비판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저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네. 없는 얘기로 비판하는 것 같지는 않고 영화제 이제 주최 측에서 한번 좀 생각해볼 만한 그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모 영상도 좀 이제 이슈가 됐는데 추모 영상 순서에서 미셸 트란첸버그와 토니 토드 등 여러 유명 인사들이 누락되어서 SNS에서 논란이 일기도 했죠. 이 추모 영상 코너가 매년 논란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제한된 시간 때문인데 매년 수많은 영화계 인사들을 이제 기리기 위해서 노력은 하는데 방송 시간에 제약이 있다 보니까 일부 인물들이 제외될 수밖에 없긴 하거든요. 모든 이 영화계 인사들을 그 추모 영상에서 다 언급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번 추모 영상이 특히 좀 논란이 됐던 이유가 이 챈스 퍼머도, 알랑드롱, 올리비아 하셀 이런 걸출한 인사들이 누락이 됐어요. 물론 이 한 해 동안 세상을 떠난 모든 이 인사들을 언급하기는 힘들겠지만 이런 배우들은 거의 영화계의 전설 같은 분들이신데 이런 분들은 대체 왜 누락된 건지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반응들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97회 아카데미 시상식의 시청률이 최근 5년 중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영화 산업의 회복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올해 시상식은 총 1970만 명의 시청자를 모았고요. 전년 대비 약 1%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수치는 2021년 팬데믹으로 인해서 최저치인 1040만 명을 기록했던 이후에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온 결과이고요. 이 중에서 165만 명의 시청자가 모바일 기기나 PC를 통해서 시상식을 관람했다라는 통계가 나와서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한 시청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디즈니 플러스랑 티빙에 있는 이 OCN에서 서비스를 해줬죠. 그리고 SNS에서도 아카데미에 대한 언급량이 그래미와 슈퍼볼을 처음으로 넘어섰다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대중문화 전반에 걸쳐서 큰 화제가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겠죠.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20년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 당시에 시청률인 2360만 명에는 아직까지는 미치지 못하지만 현재의 상승세는 영화 산업과 시상식에 대한 관심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수상에는 실패했지만 후보에 오른 배우들이 시상식 후에 만찬을 즐기면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셀카를 통해서 이제 확인이 됐는데 이 셀카에 잡힌 배우들을 언급을 해보자면은 어프렌티스로 나무주연상 후보에 올랐던 세바스찬 스탠, 그리고 컴플리트 언노운으로 나무조연상 후보에 올랐던 에드워드 노튼, 싱싱으로 나무주연상 후보에 올랐던 콜먼 도밍고, 서브스턴스로 여우주연상 후보에 올랐던 데미 무어, 브루탈리스트로 나무조연상 후보에 있었던 가이 피어스, 콘클라베로 나무주연상 후보에 있었던 랄프 파인즈, 어프렌티스로 나무조연상 후보에 있었던 제레미 스트롱, 이 쟁쟁한 배우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그 원형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식사하는 그런 셀카가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비록 수상은 못했지만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도 충분히 인정받고 있는 배우들이고 이 이름만 들으셔도 이제 다들 감이 오셨겠지만 충분히 훌륭한 배우들이시죠. 그래서 이 만찬 자리에서 보여준 여유로운 모습은 진정한 인류로서의 품격을 느끼게 해준 것 같습니다. 이게 시상식이 아무리 뭐 축제고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 아무래도 경쟁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긴장감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해요. 그거를 뒤로 하고 서로의 노력을 격려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하니까요. 아카데미 시상식의 또 다른 아름다운 순간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카데미 시상식에 있었던 여러 가지 뒷이야기들을 좀 살펴봤는데 매년 기대와 논란 속에서 관객
관객들에게 영화 외적인 재미를 선사해주고 있는 아카데미 시상식은 글로벌 영화계에서 큰 이벤트임은 틀림이 없죠. 앞으로도 영화와 영화인들이 만들어갈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면서 내년 아카데미 시상식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아카데미 소식에 이어서 영화 뉴스를 살펴보고 지나가 보겠습니다. 카우보이 비밥이 TV 시리즈 25주년과 카우보이 비밥 천국의 문 개봉 23주년을 기념하여서 3월 21일 메가박스 돌비 애트모스 단독 재개봉을 합니다. 화성이 경기도 화성 아닙니다. 진짜 화성 갈 끄니까 할 때 그 화성입니다. 화성 수도 RSC에서 발생한 정체불명의 테러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현상금 사냥꾼 스파이크와 비밥호 동료들이 출동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인생 애니메이션이 하나쯤은 다 있을 것 같은데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작품을 꼽는 분도 있고 뭐 에반게리온 같은 작품을 꼽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제 세대의 분들은. 근데 저는 항상 인생 애니메이션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카우보이 비밥을 꼽고 있습니다. 블루레이 세트도 소장하고 있고 특히 제일 좋아하는 에피소드가 에피소드 4화인데요. 4화에 보면은 이 성당에서 비셔스랑 스파이크랑 결투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에서 나오는 음악들, 대사들, 미장센들 끝내줍니다. 진짜 그거는 몇 번을 봐도 안 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한 번씩 생각날 때마다 틀어서 보는 에피소드거든요. 제가 처음 접했던 게 중학생 때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는 지금처럼 막 OTT가 활성화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블루레이, DVD 같은 것들도 그때 활성화되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학생 신분이니까 쉽게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는데 그 당시에 리얼 플레이어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은 그게 스트리밍 같은 게 아닐까 싶은데 .rm이라는 파일을 이제 다운받아서 그걸 재생을 하면은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이 동영상 파일이 스트리밍 돼서 내가 감상해서 볼 수가 있었어요. 온라인상에 있는 누군가의 파일을.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카우보이 비밥을 이제 1화부터 이제 끝까지 정주행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당연히 저작권 위반인데 그때는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기도 했고 뭐 공소시효도 지났으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저작권을 위반했던 이 원죄를 속죄하고자 지금은 열심히 지키고 있으니까 좀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캐릭터면 캐릭터, 대사면 대사, 음악이면 음악 뭐 하나 빠지지 않는 명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돌비 애트모스관에서 굳이 콕 집어서 개봉하는 것도 그만큼 음악이 굉장히 훌륭한 작품이라는 뜻이니까 요거 재개봉하는 김에 아직 접하지 못한 분이 계시면은 보셨으면 좋겠고 카우보이 비밥 기존 시리즈를 몰라도 이 천국의 문을 볼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실 것 같은데 없을 것 같고요. 반드시 이 TV 시리즈를 정주행을 하시고 이렇게 보실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비밥 오프닝이 곡 제목이 탱크였나 그건데 빠밤 하면서 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 하고 남자 목소리로 어쩌고 말 하면서 이렇게 막 진행되는 거 있어요. 딱 들어보면은 이거 예능에서 많이 쓰이던 노랜데 라고 이제 느낌이 올 거예요. 퓨전 재즈 맞습니다. 위플래시 아니고요. 위플래시 아니고 이 카우보이 비밥의 OST 탱크입니다. 노래 끝내줍니다. 한 번씩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입부금을 하니까 이게 되게 웃기게 보일 수 있는데 실제 노래는 굉장히 좋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 다음 재개봉 소식은 3월 19일 4K 리마스터링으로 재개봉하는 쉬리입니다. 쉬리가 드디어 4K 리마스터링이 되어서 3월 19일에 재개봉을 합니다. 재개봉 소식이 들려오면서 많은 분들이 왜 그동안 이렇게 보기 힘들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를 하시던데 이게 판권 문제가 상당히 복잡하게 엮여 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원래 판권이 강제규 필름에서 보유하고 있었는데 강제규 필름이 폐쇄되면서 이 판권의 소유권이 불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곳으로 뭐 이관됐다가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그 과정에서 이제 VOD나 OTT 서비스나 이제 물리 디스크 등의 발매가 불가능했겠죠. 판권의 행방이 묘연해졌으니까. 그러다가 2021년에 주식회사 빅피처와 컨텐츠 존이 저작권 계약을 맺으면서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을 했고 2023년에 강재규 감독이 판권 문제가 드디어 해결됐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탄력을 받아서 이번 재개봉이 성사가 된 것 같아요. 오랜 기다림이었던 만큼 많은 분들이 이 작품을 다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한국 영화에서 액션 블록버스터의 시작이라고 봐도 되는 작품일 것 같고 비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던데 이 영화 자체가 내 개인의 취향에 뭐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이걸 떠나가지고 이 쉬리라는 작품을 통해서 한국 영화판이 완전히 뒤집혔다. 이거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이거 아직 못 보신 분들은 보셨으면 좋겠고 이거 보시기 전에 그 When I Dream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이 쉬리 OST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듣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When I dream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있어요. 그 노래가 굉장히 감미로우니까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명장면들이 되게 많죠. 제가 기억나는 게 수족관 총격 장면이 있는데, 이 수족관에 이제 유리에 막 물이랑 물고기랑 가득 차 있고 총격 을 하면서 그것들이 다 깨지면서 바닥에 물이랑 이런 게 다 떨어지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어디서 주워들이는 건지는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촬영 기회가 한 번밖에 없어서 한 큐에 가야 되는 그 리스크가 있었는데 다행히 한 번에 촬영이 돼가지고 잘 넘어갔다, 뭐 그런 후일담을 들은 기억이 나네요. 푸르밀님이 저도 기억납니다 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수족관에서 또 막 키싱고라미들끼리 이렇게 키스하는 거 하면서 그 당시에 키싱고라미 키우는 게 되게 유행이 됐었고 막 그랬던 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 백설공주가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 백설공주 실사 영화가 바꾼 원작 동화의 주요 설정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원작의 백설공주가 눈처럼 하얀 피부 때문에 이름을 얻었다면은, 실사 영화의 백설공주는 하얀 눈보라가 치던 밤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백설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럴 거면 이름을 블리자드라고 하지 왜 백설이라고 했냐고. 그런 이름을 블리자드라고 했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사 영화에서는 거울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을 알려주는 대신에 마음속에 진정한 아름다움을 지닌 이를 비춰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는 어린 관객들은 세상에서 제일 가는 아름다운 외모를 상상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담대하고 공정하고 용감하며 진실하라라는 가르침과 함께 자란 백설공주가 이 영화에서 이 교육을 10분 활용하는 설정이 있다라고 하고, 공주가 주체적인 서사로 주인공 역할을 하기 위해서 왕자 캐릭터가 등장하지 않고 영화만의 신규 캐릭터인 조나단이라는 조력자가 등장한다라고 하네요. 카깡님이 뿜었습니다. 디즈니 진짜 궁색하네요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초자연님이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별로지만 백설에게 눈이 안 가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동감하고요. 이 카깡님이랑 이런 디즈니의 PC 사상 주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인데, 그 메시지 자체는 다 좋거든요. 외모의 아름다움을 이 작품에서 뭔가 규정하지 말라, 뭐 다 좋아요. 좋은 얘기고, 담대하고 공정하고 용감하고 진실하라, 좋은 얘기죠. 그죠? 다 좋은데 원작은 원작대로 존중해주고 그 좋은 얘기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작품을 만들 수는 없는 건가라는 생각이 이런 걸 볼 때마다 이제 좀 드는 것 같아요. 특히 뭐 다른 설정들은 다 그렇다 치더라도 이 원작의 왕자 캐릭터를 없애고 새로운 신규 캐릭터를 만드는 큰 변화까지 주면서 왜 백설공주라는 이 타이틀을 굳이 유지하려고 하는가. 이거는 이미 성공했던 이 옛날 IP에 이제 안전하게 기대려는 그런 꼼수로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이 좋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냥 새로운 IP를 만들면 되지 않나. 도전할 용기는 없고 PC 사상은 주입을 해야겠고 바쁘다 현대사회도 아니고 그런 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작품을 저희 딸과 함께 감상해볼 생각입니다. 이게 사실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새로운 백설공주가 어색하고 거부감이 들고, 이거는 어릴 때부터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옛날 고전 그 디즈니의 백설공주의 이미지를 가지고 자라온 우리 어른들의 시각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 딸은 뭐 백설공주를 알긴 알지만 뭐 저희처럼 막 대단한 추억이 있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티니핑이 더 백설공주보다 티니핑이 더 그쪽에 가깝지 않을까 싶은데, 자라나는 새로운 세대들이 새로운 백설공주를 접했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될지 궁금해서 일단은 저희 딸과 함께 감상은 해볼 생각이에요. 보고 나서 저희 딸의 후기도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사가 하나가 났는데, 객단가라고 하죠. 이게 뭐냐면은 1인당 평균 영화관 입장 요금을 객단가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벤트나 쿠폰을 통해서 무료로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제값 15,000원 13,000원 이 제값 다 주고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디서 예매권 뭐 9,000원짜리 이런 거 구매해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다양한 케이스가 있을 텐데, 요런 한 명이 영화를 보기 위해서 쓰는 그 비용의 평균을 1년치 평균을 낸 게 있어요. 그 평균이 2년 연속 하락했다라고 합니다. 함정이 뭐냐면은 그 2년 연속 하락하기 전까지는 계속 수직 상승을 하다가 이제 2년 연속 하락을 한 거예요. 평균의 함정은 있습니다. 네, 이게 평균 요금이 2년 연속 감소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 주중 관람 증가, 외화 약세, 할인 혜택 적극 활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라고 하고요. 이 영화계는 할인 혜택에 따른 보전금을 극장이 배급사와 공정하게 분배하지 않는다라고 지적을 했다라고 하고요. 영화계의 관람료 인상에도 제작사와 배급사의 실질적인 수익이 증가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극장계도 계약 비밀 유지 조항을 이유로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객단가를 보면은 2024년이 9,702원이고요. 요 9,702원에 가깝게 예매를 했으면은 평균은 주고받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할인 쿠폰이 많아서 정가 주고 보면 아깝습니다라고 하는데, 윤가님의 말씀도 물론 맞는 말인데 자주 보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진짜 어쩌다가 한번 극장 가는 사람들이 이제 지갑을 열게 해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제임스 건의 슈퍼맨에 대한 일반 관객 대상 테스트 상영 반응이 공개가 됐습니다. CG가 예고편에 비해서 크게 개선됐다라고 하고요. 니콜라스 홀트의 렉스 루터 연기가 훌륭하다. 코미디 타이밍이 좋고 감동적인 순간들이 있다. 그리고 영화 톤이 원더우먼과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와 비슷하다. 근데 저는 다른 얘기들은 다 끄덕끄덕 했는데 원더우먼이랑 가오갤은 톤이 너무 다르지 않나요? 이게 대체 무슨 얘기지?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일단 뭐 올해 7월에 개봉 예정이니까요. 그때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영화 뉴스는 연상호 감독의 신작 영화 군체가 본격적인 촬영을 시작하면서 배우 전지현, 구교환, 지창욱, 신현빈, 김실록 그리고 고수까지 탄탄한 캐스팅 라인업을 공개했다라고 합니다. 군체는 정체불명의 바이러스로 건물이 봉쇄되고 감염자들이 예측할 수 없는 형태로 진화하면서 생존자들을 위협하는 이야기라고 하네요. 연상호 감독이 이런 거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죠? 이런 작품 꾸준히 만들고, 이 소식을 전했을 때 연상호, 박훈정 이 두 명은 어떻게 이렇게 작품 활동을 쉬지 않고 할 수 있는 건지 의문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던데, 투자자들은 이 두 명을 꽤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국내에서 그런 평가를 들을지 몰라도 글로벌 기준으로 하면은 꽤 장사가 잘 되는 감독들이라고 하니까 이것도 한번 기다려 보시죠. 어떻게 나올지. 근데 배우 라인업이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서 제가 다 좋아하는 배우들이 있거든요. 전지현, 구교환, 지창욱, 신현빈, 김실록, 고수. 기대가 됩니다. 군체라고 하니까 이제 푸른별님이 저그 군단 같은 거네 라고 하는데, 캐리건의 명대사가 있죠. 내가 군단이다 라는 그런 대사가 생각이 나긴 하네요. 자, 영화 뉴스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어떤 작품들이 개봉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보케인이라는 작품입니다.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남자의 이야기를 다루는 독특한 액션 코미디라고 하고요. 요 잭 퀘이드가 누구냐면은 그 더 보이즈에서 그 투명인간으로 변하는 주인공 있죠. 이 잭 퀘이드가 연기하는 네이선이 선천성 무통각증을 가지고 있어서 칼에 찔리고 총에 맞고 불에 데워도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런 능력을 활용해서 사랑하는 여인 셰리를 구하기 위해 위험한 추격전에 뛰어듭니다 라는 이야기인데, 여기 윤가님이 궁금합니다 라고 하는데, 이거 잔인한 거 못 보시는 분들은 마음의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 게, 이 고통을 못 느끼는 컨셉이다 보니까 막 칼에 찔리면서도 계속 싸우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요. 막 손이 불에 지져지고 있는데 막 그 상태로 계속 싸우고,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거 잘 못 보시는 분들은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감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침범이 개봉을 하는데, 침범 시사회에 지난 금요일에 채팅창에 계신 윤가님이 다녀오셨죠. 다녀오셔서 욕을 그렇게 욕을 그런 욕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심한 욕을 하시던데, 일단 장르는 심리 파괴 스릴러라고 하고요.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기이한 행동을 하는 딸 소연으로 인해 일상이 붕괴되고 있는 곽선영 배우가 연기하는 영은이 그로부터 20년 뒤에 과거의 기억을 잃은 권유리 배우가 연기하는 미인, 그리고 이설 배우가 연기하는 혜영과 마주하면서 벌어지는 균열을 그립니다라고 하는데, 윤가님이 보시고 나서 했던 얘기가 인물들이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사건이 풀려가는 전개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큰 실망감을 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리뷰했던 작품이죠. 위플래시가 재개봉을 합니다. 10주년 기념으로 돌비 아트모스 상영을 하고요. 2014년 썬댄스 영화제에서 그랜드 심사위원상과 관객상을 수상을 했고, 아카데미상, 나무조연상, 편집상, 음향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자세히 설명 안 해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작품이니까 요거 돌비 애트모스에서 상영한다고 하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카데미 시상식 이야기할 때 언급했었던 에밀리아 페레즈도 개봉을 합니다. 자크 오디아르 감독이 연출한 뮤지컬 범죄 영화이고요. 2024년 칸 영화제에서 심사위원상과 여자 배우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여성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어하는 깽단 보스와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그의 아내,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하려는 변호사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는 아까 아카데미상 이야기할 때 실컷 했기 때문에 지금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개봉 영화까지 알아보고 왔고요. 이제 콘클라베 리뷰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텐데, 제가 계속
경고를 했잖아요. 이 리뷰를 하기 전에 이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는데 솔직히 이 정도는 그냥 알고 보셔도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제가 항상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리뷰할 콘클라베는 아무것도 모르고 보셔야 되는 작품입니다. 쭉 하다가 자 지금부터는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는데 아직 안 보신 분들이 들으시면은 영화의 재미가 반감 정도가 아니라 많이 주저앉을 수 있다 이렇게 중간에 제가 시그널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까지만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은 들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진짜 시작할게요. 아직은 계셔도 돼요. 안 보셨어도. 제 97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각색상을 수상한 영화 콘클라베를 감상을 했습니다.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고요. 저는 원작 소설을 읽어보진 않았지만 보신 분들은 다들 소설도 재미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영화는 교황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새로운 교황을 선출하기 위해서 콘클라베가 열리고 전국에 있는 추기경들이 바티칸으로 소집이 되고 콘클라베, 즉 새로운 교황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진행되는 과정을 그린 게 이 작품입니다.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이 콘클라베가 뭔지부터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 영화를 보기 전까지는 그냥 두루뭉술하게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있었거든요. 물론 뭐 콘클라베가 뭐야 뭐 이런 게 있었어? 이 수준으로 영화를 보셔도 영화상에서 친절하게 에스코트 해주기 때문에 영화를 보시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긴 합니다. 그래도 기왕이면은 알면 좋으니까 저도 잘 모르지만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 콘클라베는 가톨릭 교회에서 새로운 교황을 선출하기 위해 열리는 비밀 회의입니다. 이 콘클라베가 시작이 되면은 추기경들은 외부와 완전히 단절되게 되고요. TV, 라디오, 인터넷, 신문 뭐 이런 외부 정보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는 것은 기본이고 유리창의 떨림을 이용한 도청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동작을 시킵니다. 이 콘클라베의 모든 과정은 극비로 진행이 되고 참가자들은 평생 비밀을 유지해야 되면서 위반할 시 파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교황 선출을 위한 투표는 매일 진행이 되고요. 교황이 선출되지 않으면은 투표 용지를 태워서 검은 연기를 내보내고 선출이 되면은 흰 연기를 내보냅니다. 굴뚝에서 피어나는 연기를 보고 외부 사람들은 교황 선출 여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벌어지는 권모술수와 암투 그리고 생각하지도 못한 반전과 반전을 다룬 작품이 지금 소개하고 있는 영화 콘클라베입니다. 더 디테일한 룰도 있는데 영화를 이해하시는 데는 요 정도만 아셔도 충분하고요.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다 모르고 보셔도 영화가 다 이해시켜 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콘클라베가 시작되기 전의 준비 과정부터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내부의 모습 그리고 투표 방식까지 세세한 부분을 놓치지 않고 현실감 있게 묘사를 해주기 때문에 마치 이 콘클라베에 직접 참여하는 듯한 몰입감까지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아주 재밌게 봤고요. 제가 방송에서 늘 이야기하듯이 저는 종교에 대한 이제 지식이 거의 없기 때문에 거창한 뭐 종교적인 의미는 읽어내지는 못했지만 그냥 종교를 다 떠나서 선거 과정에서의 그 권모술수와 암투 이야기로만 봐도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종교 잘 모르는데? 나 무교인데? 종교 전도하고 우리 종교가 짱짱맨이야 뭐 이런 영화 아니야? 라는 걱정하시는 분들도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보셔도 됩니다. 편안하게 이야기를 따라갈 수 있는 작품입니다. 이야기 전개가 한치 앞이 예상이 안 되더라고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추기경들이 후보 자격을 가지게 되는데 특정 후보가 라이징 스타로 급부상을 하면은 어김없이 그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이 퍼지게 되고 외부와 단절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소문의 진위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되는지 고민하는 인물들에게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터지는 사건들이 각각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어가지고 한 사건에서 다음 사건으로 넘어갈 때 아주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잘 쓰여진 원작 독도 있겠지만 각색을 참 잘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최초의 흑인 교황이 될 뻔했으나 수녀와의 성추문이 밝혀지면서 나가리가 되는 아데미 추기경 사건에서 그 문제의 수녀가 콘클라베 기간에 바티칸에 파견 오게 된 게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파견 보낸 것이라는 이 사건으로 자연스럽게 꼬리를 물고 넘어가는 그런 상황 같은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모든 예측 불허의 상황들이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가톨릭에서 변화라는 거대한 물결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것인가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단순히 누가 차기 교황이 되냐의 문제가 아니라 가톨릭이 과연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서 새로운 모습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혹은 전통이라는 과거의 유산에만 머무를 것인가에 대한 질문인 거죠. 이런 질문을 다양한 인물들을 통해서 구체화를 시킵니다. 이 신의 뜻을 대변해야 되는 종교인이지만 동시에 권력 욕심과 명예 욕심을 가진 인간적인 존재로서
주제로서의 갈등하는 추기경들의 모습이나 전통적인 가치관을 고수하면서 변화를 두려워하는 보수적인 추기경들, 혹은 시대의 흐름을 읽고 교회의 혁신을 바라보는 진보적인 추기경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고뇌하는 로렌스 추기경을 통해서 변화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이 작품을 통해서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에 노미네이트가 된 랄프 파인즈가 연기하는 이 로렌스 추기경은 갈등의 중심에 있는 인물입니다. 교황 선출 과정을 총괄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인물이고요. 냉철한 원칙주의자이지만 동시에 개인적인 고뇌와 갈등을 끊임없이 하게 되는 인물이죠.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 냉철한 표정을 늘 하고 있지만 그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연약함도 가지고 있고요. 전통과 변화 사이에서 갈등을 하고 종교적인 의무와 개인적인 양심 사이에서의 갈등을 몰입감 있게 연기해줬기 때문에 랄프 파인즈가 각종 영화제에서 나무주연상에 노미네이트가 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영화 더 메뉴에 이어서 다시 한 번 더 고립된 곳에서의 상황을 통제하는 임무를 연기를 하셨더라고요. 자, 이제부터는 스포일러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꼭 영화를 보신 분들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면은 이게 반전이 기가 막힌데 모르고 보셔야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스포일러를 언급을 하겠습니다. 윤가님이 캐릭터 분간하는데 고생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다들 똑같은 옷을 입고 있고, 그리고 다들 이름이 어렵잖아요. 이름이 어려워서 충분히 그럴 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는 지금 초자연님이 What? 이라고 했던 그 결말을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풀어볼게요. 자, 다시 아까 이야기했던 변화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런 변화에 대한 주제의식은 베니테스 추기경의 교황 당선을 통해서 선명해집니다. 베니테스 추기경은 선대 교황이 임종 직전에 극비리의 추기경으로 임명하였는데요.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헌신적으로 보살펴온 인물이죠.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차기 교황으로 선출이 됩니다. 그런데 교황 즉위식을 앞두고 로렌스 추기경은 베니테스가 생물학적으로 남성의 성기와 여성의 자궁을 모두 가지고 있는 인터섹스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전해 듣게 됩니다. 베니테스 본인조차도 남성으로 알고 살아왔고, 뭔가 맹장 수술이었나? 그 수술을 위한 검사 과정에서 우연히 자궁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죠. 이 영화는 가톨릭 내에서 여성의 역할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현실을 꾸준히 묘사를 해주거든요. 콘클라베 기간 내내 수녀들은 추기경들의 일상적인 시중을 듣는 역할, 마치 호텔 직원처럼 룸을 정돈하고 식사를 준비하고 그런 모습으로만 그려지죠. 실제 이 가톨릭 내에서 여성의 지위가 여전히 낮은 현실을 반영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남성만이 사제가 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교황은 오직 남성만이 계승할 수 있다라는 이 가톨릭의 오랜 전통과 교리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설정이 바로 이 베니테스 추기경의 인터섹스 정체성인 것입니다. 남성으로 살아왔고 스스로도 남성으로 인지하면서 사제가 되었지만 생물학적으로 여성의 특징 또한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가톨릭이 오랫동안 고수해온 이 성별 이분법적인 사고에 균열을 일으키는 것이죠. 베니테스 추기경이 바티칸으로 향하기 전에 자신의 인터섹스 정체성을 인지하고 자궁 제거 수술을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결국 이 수술을 포기하게 되죠. 그래서 로렌스 추기경이 베니테스에게 왜 포기했냐라고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 몸 또한 하느님이 주신 것인데 내가 감히 하느님의 창조물에 손을 대는 것이 옳은 일인가라는 그런 묵직한 대답을 되돌려 줍니다. 저는 이 대사를 듣는 순간 머리가 띵해지는 기분이었는데, 이 베니테스는 남성과 여성의 상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자신의 육체를 뭔가 불완전하거나 오류가 있는 존재로 규정하는 대신에 온전한 하느님의 창조물로 받아들인 거죠. 정통적인 가톨릭의 교리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별을 하느님의 섭리로 규정해 왔지만, 이 베니테스 추기경의 존재는 그런 획일적인 잣대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인간 존재의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몸을 인위적으로 변화시키는 대신에 있는 그대로 자신을 받아들이는 내면의 변화를 선택을 한 거죠. 이런 베니테스의 결정을 통해서 가톨릭 역시 내면으로부터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야 된다라는 이 영화의 주제의식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한 가지 좀 의문이 들었던 게, 이 베니테스 추기경은 자신의 이런 정체성을 로렌스 추기경에게만 고백을 하고, 로렌스 추기경 역시 이 사실을 다른 추기경들에게는 물론 외부에도 알리지 않은 채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이 비밀이 로렌스와 베니테스 단 두 사람 사이에서만 머무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이 좀 들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 이 영화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 변화의 속도보다는 이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제가 들었던 그 의문처럼 베니테스의 정체성이
정체성을 공개적으로 밝혔다면은 변화는 급격하고 충격적인 방식으로 진행이 됐을 것 같습니다. 이 오랜 역사와 전통을 중시하는 가톨릭에게 있어서 이런 급격한 변화와 이 인터섹스라는 충격적인 이 정체성은 오히려 내부적인 반발과 혼란을 극대화시키고 새로운 교황의 리더십에 타격을 줄 수가 있겠죠. 이런 급진적인 변화보다는 다소 느리더라도 지속 가능한 변화만이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뭐 이런 걸 표현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 영화상에 등장하던 거북이가 생각이 났는데, 이 거북이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더라고요. 뭐 물속과 땅 위에서 모두 생활이 가능하니까 남자와 여자의 모든 특징을 가지고 있는 베니테스를 상징하는 거다. 뭐 이런 해석도 있고, 이 연못에서 나가려는 거북이를 다시 연못으로 돌려보내는 모습을 통해서 교황청의 일부가 되어서 더 나아가지 못하는 로렌스를 보여준다. 뭐 이런 해석들도 있던데, 뭐 그것도 충분히 멋진 해석입니다만, 저는 아까 변화의 속도보다는 방향성이라는 의미에서 거북이가 느리게 걷지만 결국 목표한 곳인 연못으로 나아가고 있는 존재잖아요. 이 모습을 통해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었던 속도보다는 방향성을 말하려는 것 같았고, 이 로렌스 추기경이 거북이를 들어서 목적지인 연못으로 보내주잖아요. 이런 변화는 로렌스 추기경과 같이 일부 깨어있는 소수의 헌신과 노력으로 시작이 될 수 있고, 그 작은 움직임이 결국 거대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희망이다 라는 것을 이 거북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아쉬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 뭐 콘클라베가 진행되는 과정과 추기경들의 심리 묘사는 매우 섬세하고 촘촘하게 그려냈지만, 막상 이 교황 후보가 결정되고 당선되는 그 과정은 너무 급하게 흘러가는 느낌이 있었다, 이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베니테스 추기경의 이 인터섹스 정체성의 설정이 메시지를 위해서 너무 무리수를 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아 그래, 뭐 보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콘클라베는 탄탄한 연출력과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 그리고 흥미로운 소재를 활용한 매력적인 정치 스릴러입니다. 미장센과 음악도 훌륭하고요. 덕분에 보는 내내 눈과 귀가 즐거울 수 있는 작품입니다. 교황 선출이라는 이 독특한 배경 속에서 펼쳐지는 권력 암투는 긴장감과 몰입도를 높여주고요. 앞으로의 종교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전통과 현대성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그 질문도 던지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종교를 넘어서서 현대사회에서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에 대한 그 질문으로 좀 확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까 이거 얘기하면서 생각이 들었던 게, 백설공주 얘기했잖아요. 백설공주에게 반영이 된 급진적인 이 변화를 이제 기존에 우리는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항하고 있는 거잖아요. 새로운 세대가 이 급진적인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게 궁금하다라는 이야기를 아까 제가 백설공주 얘기를 하면서 했던 거죠. 지금 영화에서 그리고 있는 이 변화에 대한 이야기는 뭐 종교이지만, 이게 뭐 우리 일상생활로 좀 더 확장해서 보더라도 MZ세대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면 영화계로 보더라도 급격하게 극장에서 OTT로 이제 변화가는 그런 흐름도 있고, 어떤 분야든 간에 이런 변화의 물결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끊임없이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라는 좀 포괄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너무 종교에 대해서 국한시켜서 보기보다는 전통과 변화라는 좀 포괄적인 의미에서 이 영화를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만들어진 정치 스릴러를 찾는 관객과 종교와 권력에 대한 심오한 질문을 던지는 영화를 선호하는 관객 모두에게 추천할 만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제가 대본을 쓰면서 이 대본의 초안은 거기서 벌어지는 사건들 하나하나를 다 나열하면서, 성추문 사건이 발생해가지고 뭐 나락에 가게 되고, 이제 그 수녀를 콘클라베 현장으로 데리고 왔던 그 추기경의 이제 비리들 같은 것들이 또 밝혀지게 되고, 이런 사건들을 나열하는 식으로 제가 대본을 작성을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결국 이 영화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결말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결말 설명만 해도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한번 구상을 해봤습니다. 이 결말을 통해서 아까 뭐 초자연님은 많이 놀랬다라고 하셨는데, 그런 충격요법을 써가면서까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뭘까를 이런 거를 통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변화는 중요하지만 속도보다는 방향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결국 이걸 통해서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방송한 내용은 편집 과정을 거쳐서 유튜브와 각종 팟캐스트 플랫폼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무편집본은 유튜브 멤버십 월 1990원, 팟빵에서 건당 300원의 청취가 가능하십니다. 여러분들 영화 같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